제 소개를 좀 올리면요. 포스코 ICT에서 3년, 4년째 변화관리, 스마트워크를 저희가 25개 회사에 다 전파했었을 때 제가 변화관리를 전담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네모나게 여기 벗어나지 말라고 이렇게 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회사 일 말고 이거랑 관련된 일로도 알려져 있어요. 제가 30즈음에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면서 복싱에 입문했다가 40즈음에 우승해서 이재성 선수가 지금 태국으로 오늘 떠났어요. 제가 이거 아니면 같이 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복싱하는 얘기 복싱이 매개체였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변화를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들, 낸시랭, 이시영, 이승윤 이런 사람들 얘기로 제목은 짝퉁 같지만 이런 책도 냈었고 면접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취직하려고 이 시대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기억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살아남으려고 썼어요. 변화관리 포스코 다 끝난 다음에 고생했던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노하우를 잘 이렇게 연결되도록 제가 변화관리에 대한 얘기, 자기혁신, 또 변화관리 말씀하셨듯이 하기 전과 후 이런 얘기를 제가 담은 책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T가 아니라 혁신과제로 간다. 그래야만 성공한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포스코 황석주 전무님이 다 25개사 4만 명 도입을 다 마친 다음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IT 담당 상무 전무였지만 이건 혁신 프로젝트였다. 아무리 좋다고 설명을 해도 직원들은 이렇게 해요. 이 정도 직원 설명에 이 정도 인원 하면 그 뭐가 좋아지는데? 회사 어렵다 그러면서 태블릿 PC 나와주면 그거 연발 보너스에 보태주는 게 낫지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야? 그거 뭐가 좋아지는데? 글쎄요. 변화라는 얘기. 아마 회사에서 변화, 혁신 얘기를 하면 당신의 회사는 대기업일 것이고 도전 이런 얘기하면 벤처일 것이고 또 이 얘기 변화라는 이름의 식상함, 강요 또 너희는 변화관리팀이 아니야. 이름도 마음에 안 들어. 변화강요팀 아니야? 변화강요? 막 구할래? 그냥 할래? 이거 아니야? 이게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안 할 사람이? 이렇게 접근하는 식을 어떻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느냐가 큰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시작이니까 우리 직원들한테도 했던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연애로 비유를 해봤어요. 똑똑한 남녀가 연애하면 결과물은 연애만 하고 끝난다. 남자는 똑똑한데 여자는 좀 아니에요. 이용을 당했나요? 미국 유머입니다. 네. 불륜으로 끝날 확률이 많답니다. 불륜. 남자는 똑똑하지 않은데 여자는 야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연애의 끝은 결혼한답니다. 결혼. 둘 다 미련 맞게 연애한다. 그러면 임신하고 끝날 확률도 많다. 미국 사람 얘기입니다. 자, 일할 때가 문제죠. 보스나 직원이나 다 열심히 스마트하게 일한다. 두말할 나위 없이 프로핏 낼 거고 아직 직원은 한참 멀었습니다. 보스야 물론 똑똑한데 그러면 힘은 들어도 일은 됩니다. 일은. 반대의 경우 직원은 똑소리 나는데 상사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같은 P자로 시작합니다. 프로모션 아랫사람이 더 윗자리에 올라갑니다. 저희 회사도 기획팀장이 바뀌더라고요. 앞뒤가 바뀌더라고요. 문제는 이거죠. 둘 다 스마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결과는 야근입니다.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분께 설득드릴 때는 기존의 혁신 프로그램, ISO 인증, 식스시그마, 회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준화, 규격화 틀에 사람 일하는 법을 맞춰라 했던 게 혁신이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성과도 극대화하지만 직원들에게 인간적인 삶도 보장해준다. 일찍 퇴근시키려고 스마트하는 겁니다. 스마트워크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스마트워크까지 오기까지의 역사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입사할 무렵에 최고의 경영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제3의 물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가지 큰 변화의 물결 중에 맨 첫 번은 원시인이 농사 짓는 거. 농사꾼이 그 다음에는 산업혁명을 맞이했고 정보화를 맞이했고 이제는 뭐 1인 기업의 시대, 뭐 개인 브랜드의 시대 이런데 첫 번째 원시인이 문명인이 됩니다. 문명인. 그 전에는 뭐 사냥하고 뭐 유목생활하고 하다가 이제는 뭐 정착생활을 하면서 내 집,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내 땅, 네 땅, 누가 더 많이 가졌나 소유의 개념까지 생겼습니다. 일부 일처제도 이때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막 돌아다녀야 되니까 만든 사람 필요 없고 낳은 사람 거였는데 이제는 내 거, 내 와이프, 내 가족 변화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문명인이 됐지만 엘빈 토플러 왈 평화롭게 변화는 오지 않는다. 폭력적으로 온다. 어떻게? 1800만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학살당했습니다. 몰살했어요. 누구한테? 독실한 크리스찬들한테. 내가 너 사람 만들어줄게.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물이 뭐야? 주먹 쥐고 일어서가 뭐야? 사람 만들어줄게. 하고 다 희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진보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물결, 공장이 생깁니다. 공장. 산업혁명. 학교. 정보화의 측면에서는 우체국도 큰 변화예요. 그 전까진 정보원은 누가 공유했습니까? 누가 독점했냐면 권력층이 했겠죠. 봉합부를 올리고 파발마를 띄우고 했던 권력 상류층만 하다가 이제는 글자 정도는 알면 우체국으로 정보가 유통됩니다. 이 역시도 평화롭게 오진 않았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안을 쫓아냈던 미국 사람들끼리 싸웠죠. 북부의 공업화, 남부의 농업화, 산업화를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학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물결, 공장이 생기면서 앤드루 우머라는 영국의 학자가 야, 사춘기 지나고 공장 오면 손가락 잘릴 확률이 많아. 농사 짓다 오면.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렇게 노동자 계층을 훈련시켜서 양성하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해. 그래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학교의 역할은 9시 출근, 6시 퇴근. 왜? 공장 라인에 한 명만 빠져도 라인이 안 돌아가니까 다 똑같은 시간에 와. 하루에 3끼 먹어야 되는 이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작업 끝내고 퇴근하고. 그 형태의 회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학교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서당에 농번기 때 서당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고 책 띄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 가고 상급자 말 잘 듣고 지루하지 않게 창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라인 쫓아가면 돼요. 그거를 연습했다. 정보화의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 컴퓨터, 그로 인한 대량 실업, 또 바벨탑 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온 인류가 모여서 같이 하느라고 말을 방언으로 다 통합했던 이것처럼 구글 번역기가 막 나오면 영어 공부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40년 전에 엘빈 토플러가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노마드, 떠돌이가 많을 것이다. 포스코 ICT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7년째 본사 건물에 근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인천공항 프로젝트, 포항, 창원 특수강, 용산 미군기지. 떠돌이에요, 떠돌이. 떠돌이 아닌 사람은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시대에도 청와대 대변인의 권위보다 온 국민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를 더 믿기 때문에 열심히 구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활동은 무슨 구조활동이야? 팽목항에 이 스마트폰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은 겁니다. 부장님 입사 시대 최고 넘버원 스펙은 뭐였냐면 저는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개근상 받았습니다. 저는 정근상이라도 받았었습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요. 성실함, 복종, 체력 필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9시 출근이 왜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도 포스코 ICT 코딩하는 프로그램 짜는데 다 같이 모여서 너 시작하면 그거 받아서 내가 하는 컨베이어 벨트 작업이 아니니까 아무 때나 나와도 되죠. 벤처 게임 개발을 하는데 왜 줄 맞춰서 해요?
각자 알아서 해서 던지면 되는데 그 근본적인 거 고찰부터 있어야 왜 9to6가 필요 없는지, 무너져도 되는지, 왜 50년 전에 생긴 근무 형태가 왜 안 변하는지, 왜 1.0, 2.0, 3.0, 4.0, 5.0 가는데 왜 근무 형태는 1.0 시대 거를 고집해야만 하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화의 역사는 뭐 간단히 보면 이렇게 아날로그였지만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뭐 이쁘고 뭐 키 크고 집이 어디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거리가 멀어져서 전화번호 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이 정보가 없으면 사람 간의 교류가 안 돼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뭐 아날로그였지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디지털은 1984년에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들어온 지. 이때 휴대폰 모토로라 폰의 가격이 350만 원, 엑센트 자동차 한 대가 500만 원, 소나타의 전신 스텔라 자동차가 900만 원, 중고차 한 대 값을 디지털 정보와 폼 잡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 들어온 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이폰이 상륙한 2009년을 원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 그 전에는 LG 삼성폰 보호한다고 아이폰 상륙을 불허했어요. 뭐 인공위성으로 군사보호시설 찍니 마니 이러면서 국내 산업을 키웠고 그 다음에 아이폰이 들어오니까 뭐 버스가 언제 오는지 어플을 제대로 스마트폰답게 썼지. 그 전에는 가족사진이나 시원하게 보는 화면 큰 거를 보다가 이게 나오니까 1,500만 명이 지금은 4천만 명이잖아요. 1,500만 명 되는데 10년 걸렸는데 아이폰 들어오니까 4천만 명으로 늘었다고요. 스마트폰 쓰면 직원들이 스마트해진다고 경영자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기원 전에 이랬습니다. 글이 사람들 기억력을 쇠퇴시킨다. 내비게이션 없을 때 어떻게 운전했는지 상상이 안 돼요. 지금 불과 5년 전인데 택시 타서 택시 운전수가 그 당시 GPS 찍고 가면 이거 시로도한테 오늘 잘못 걸렸구나 이랬는데 이제는 택시 운전수가 딱 내비 틀면 신뢰감이 가요. 뺑뺑뺑뺑 돌아서 장난 안 치겠구나. 공인된 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아까 문제에 나왔었습니다만 문제풀이 잠깐 하겠습니다. 이게 재택근무한다고 자율근무제 한다고 내가 팀장 꼴배기 싫어. 저 팀원 꼴배기 싫어. 너 8시에 왔다가 일찍 간다고 난 늦게 와서 너 얼굴 안 보고 내가 늦게 와서 늦게 갈 거야. 너 얼굴 안 보려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의 방편으로 쓰여서도 안 되고 뭐 상대방이 뭐 자율적인 책임감 얘기도 재택근무가 잘 안 됐던 이유 15년 전에도 해봤는데 집에서 땡땡이 치다가 꼭 걸린다고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다 물을 흐려요. 야 하지 마. 그래서 안 보나 자율적인 책임감도 필요하고 뭐 변화에 대한 수용성은 말할 것도 없고 올바른 인성 회사에서 뭐 밴드 페이스북 해라 이러면 부장님이 여자 야한 그림만 좋아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본인은 모르는데 여직원끼리 제 변태 맞아. 그것도 교육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작정 SNS 써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도 허영심이 있습니다. 허영심. 좋은 거는 계속 잡아놓고 싶고 스마트워크의 변화관리 담당자 그 전에 식스시그마 변화관리 담당자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인증심사원은 계속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버릴 건 버려야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운동이랑 똑같다. 이 문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셨어요. 영혼 없는 스마트워크는 재앙이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는 IT 시스템이 좋아진다고 기업 문화가 바뀌겠냐고요. 바뀌어왔냐고요. 그런 적이 있었냐고요. 문화를 기계가 바꿔줍니까? 문화에 따라서 기계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인 어떠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8시에 출근했다가 5시 일찍 가는 사람입니다. 저 없다고 찾지 마세요. 자율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돈 들여서 비싼 시스템을 연구할 필요도 없었네. 예약하고 뭐 필요도 없었네. 팻말만 하나 달아놓고 퇴근하면 스마트워크 되는 거였네. 그러고요. 직원들의 문화, 직접 하니까 이런 것도 나오더라. 외국 기업 얘기입니다만 주차장이 적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 타고 와라. 많이 캠페인 하는데 잘 안 돼요. 저희 회사는. 자전거 타고 오면 모 기업은 마일리지를 계산해 줍니다. 가까운 데서 오면 뭐 10km, 멀리서 오면 30km. 마일리지 쌓이면 현금화는 안 되지만 불우유토끼 할 때 기부금 낼 수 있어요. 내가 10만 원 내면 회사에서 10만 원 보태줍니다. 네가 고생해서 회사 주차장 안 쓰고 했으니까 회사도 도와줄게. 그래서 마일리지로 보상해요. 출장 갈 때 직원이 5만 명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싱가포르 출장 가는데 비행기 값, 뭐 저희는 총무팀에서 출장 담당 직원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데 출장 기준표도 있고 여기는 출장을 본인이 알아서 갑니다. 5만 명인데 출장 담당자가 없어요. 내가 인터넷 알아보니까 비행기 표가 한 150만 원 하네. 호텔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면 내가 3박 4일 싱가포르 출장 하면 회사 공통값이 나와요. 보통 한 300만 원 듭니다. 그 안에서 쓰시면 됩니다. 그 안에서.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이 여행사 직원이 있으니까 싸게 끊고 뭐 난 출장 가서 잠만 잘 거니까 모텔에서 10만 원짜리 자도 돼. 200만 원이 남았어요. 그것도 본인 겁니다. 본인 거. 멀리 갈 때 비즈니스 항공으로 바꿔 탈 수도 있고 교육 갈 때 쓸 수도 있고 기부금 내면 또 회사에서 200만 원 100% 더 보태주고 직원들이 개개인이 제일 싼 거를 다 알아서 검색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더 회사 원가 절감에 더 빠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구글 얘기입니다. 구글에 뭐 세탁소가 있고 드라이클리닝 할 시간도 없어. 세탁소 애인 만나러 가는데 세차 안 됐어. 세차기 갖다 놓고 식당 있고 여기는 뭐고요? 가이드를 이끄는 가이드가 뒤통수를 한 번도 안 보여줘요. 저희 회장님 마이클 잭슨처럼 이러고 가면서 여긴 어디고 저기고 랩하면 어디고 저기고 끝나고 이야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예요? 연봉? 가이드? 저 사람 현장 근로자예요. 안전모 쓰고 있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구글은 본인의 MBO를 100% 달성해봤자 50점밖에 못 받아요. 나머지 50점 뭐냐? 돌발 업무, 수시 업무, 긴급 업무. 여기 자기 계획한 대로만 일하고 월급 받는 분 계세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일이 더 중차대한 업무라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빨리 해줘야 될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글 변화관리 담당자가 이런 자리에서 발표 끝나면 잘 들었습니다 하면 저기요 제 호주에 있는 매니저한테 이메일 2줄만 써주세요. 저 잘했다고. 그게 평가기 때문에 보나 안 보나 오히려 바깥에서 안 볼 때 더 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한 회사, 스마트한 직원이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라 푸시하는 것보다 직원들한테 주인 대접을 알아서 당신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주인의식밖에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저희 시스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야 나는 퇴근하는데 너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충서봐? 그러면 전 기분이 나빠요. 당신 팀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야근하는지 그거를 몰라 당신이? 그렇게 해서 기껏 해 나갔더니 매일매일 진도 체크할 수도 없고 다음 주까지 해와 이러면 월요일 화요일 진도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막상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지 다시 해와. 딴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 아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진작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주지. 뭘 참조하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일주일 내내 했다가 빠꾸맞고 야근해서 보고서 겨우 맞춰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스마트워크 오피스 다음에 스마트워크 플레이스라는 그룹 웨어를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베트남의 인구가 1000만 명이에요. 9천만 명이에요. 9천만 명. 베트남 지하철 1호선을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는지 상상이 가실 거예요.
영업, 마케팅, 법무, 재무, 구매. 이 베트남의 인구가 9천만 명이고요. 평소 같았으면 일일이 찾아가서 재방송했을 텐데 쭉 달아놓고 댓글로 담당자들이 일합니다. 내가 교육시켜주세요. 자재발주 방안 다 끝났고요. 법률 자문도 끝났습니다. 진행 상황이 댓글처럼 다 올라와요. 그리고 뭐 채팅하고 영상회의하고 보고서 공동 작성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는 중간에 담당자들이 다 내용을 보고서를 각자 씁니다. 발주 담당, PMO 담당, 보증증권 하는 재무팀 각자 이 정도 했습니다 하면 담당 임원이 보고 이거를 주간 업무일지로 올리자 이러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철커덕 주간 업무일지 바뀝니다. 이런 물리적인 편리성이 문제가 아니라 주간 업무일지 수합하는 사람이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현장 담당자들이 라이브하게 보고서를 동시에 쓰면 그 자체로 주간 업무일지로 가름한다. 그 다음에는 도와준 사람들, 직속 평가권자가 아니지만 뭐 영화 평점 매기듯이 평가를 하면 이게 연말에 한두 번 기억력을 더듬어서 평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게 객관적인 상시평가의 DB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협업, 소통, 뭐 출장, 비용 다 절감됐다. 그리고 이렇게 구글 캘린더 말하자면 저희가 뭐 썼고 그 다음에 진화해서 또 바꿨습니다만 일정을 다 등록하라고 했더니 알았어. 언젠 안 그랬어? 엄밀히 말해서 회사가 월급 주고 산 내가 내 시간이 아니고 회사 거라 이거지. 알았어. 8시간씩 끝.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했어요. 4시간만 해달라고 했어요. 4시간. 하루 4시간. 50%만. 하늘색은 제가 입력한 건데 색깔이 틀린 거는 가만히 있어보자. 그룹장님이 너랑 밥 먹으면서 면담하자한다. 회의 들어오세요. 워크숍 오세요. 보고서 리뷰 들어오세요. 누가 내 일정을 내 허락도 안 받고 다 손을 대놓은 거예요. 이럴 수가 있어? 우린 다 공개됩니다. 공개. 사장님도 임원도 모든 직원의 일정이 다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비서가 임원 비서가 감사실에서 어느 부서 조사하고 있는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명이 안 됐는데 이게 드러나면 안 되죠. 이 사람아. 안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비공개 바쁨. 그래도 상무님 임원 비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왜? 그 전에는 상무님 일정 언제가 좋아요. 뭐 그러면 내일 와. 뭐 나한테 너 해외여행 갔다가 선물도 하나 안 사오더라. 너 알았어. 다음에 와. 이랬는데 이제는 상무님 일정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2시 반까지 일정이 있으니까 4시쯤에 내가 상무님 일정을 탁 박아버리면 끝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비서가 전화 와요. 저기요, 되게 죄송한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어요. 비서 없이 임원 일정을 잡습니다. 회의 소집도 일일이 전화 안 하고 최은희, 중섭, 최진아 치면 이 사람들 일정이 다 공개되니까 시간 찾기 누르면 스마트하게 10시에서 11시, 11시에서 12시 딱 찾아줘요. 군말 없어요. 회사에서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일정표 안 본 사람이 문제예요. 그랬더니 와, 팀원은 팀장이 도대체 저 양반은 맨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또 무슨 일 하는지 서로 궁금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왜 바쁜지 알겠고 내가 내 일정표를 등록 안 하니까 내일 일찍 와가지고 내가 오전에 집중 근무를 해서 보고서를 완성해야지 했는데 내가 일정 등록을 안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회의 들어오라고 다 썼더라 이거예요. 내 시간이 내게 내 시간이 아니었다. 등록 안 하면.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 90% 이상 다 씁니다. 안 쓸 수가 없어요. 일하는 방식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야, 시스템 아무리 좋아지면 뭐해? 언제는 안 그랬어? 인맥이 최우선 아니야? 내가 이거 보고서 한 줄 알아내느라고 고참한테 술 사고 밥 사고 했던 거를 내가 너한테 왜 주니? 내가 너한테. 이 얄미운 놈아. 했는데 이렇게 갑니다. 모든 화면에 검색어 창이 있어서 클라우드 하나만 넣어도 왼편에 뭐 네이버 다음처럼 문서, 블로그, 뭐 보고서, 부족하면 구글 가보라고 링크도 시켜놓고 오른쪽에는
클라우드에 관한 4만 명 포스코 패밀리 전문가가 나옵니다. 오늘 프라이버시 때문에 제가 이건 지워왔지만 이렇게 전문가 레벨까지 나옵니다. 사업부서, 사업부, 혁신, HR. 난 혁신, 최영란 씨랑 연락을 좀 해봐야겠다. 얼굴도 모르지만, 본 적 없지만. 그러면 뭐 연락처, 블로그, 일정 다 나옵니다. 일정은 왜 나올까요? 괜히 전화해가지고요. 저 혹시 지금 시간 전화통화 괜찮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최영란 씨 일정표까지 딱 보여줍니다. 빈 시간에 당당하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최영란 씨가 부재 중입니다. 연예인 인맥도처럼 다 보여줍니다. 관련 직무가 있어요. 저는 경영혁신으로 한 달이 걸쳐서 엮였습니다. 잘 보시면 31%, 19%, 저는 9% 친밀도까지 있어요. 누군가 여직원이 물어보더라고요. CCTV로 얼굴 화상인식을 해가지고 누구랑 밥 먹으러 가는지까지 체크하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최영란 씨가 만든 보고서를 가장 많이 열람해 본 사람, 이메일 주고받은 사람, 블로그 많이 퍼간 사람. 그래서 업무적인 친밀도와 직무 연관성까지 다 보여줍니다. 최영란 씨가 없으면 최은희 찾고 최은희가 없으면 이충섭 찾아서 다 협업하라고. 협업을 위한 툴을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블로그. 직원들한테 개인 블로그를 의무적으로 다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에는 싸이월드 쓰지 말라고 정보보안팀에서 다 차단해놓고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나 바빠. 블로그 할 시간 없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다 만들어줬습니다. 왜? 웹서핑 안 하는 사람 계세요? 웹서핑을 하면서 괜찮은 글이다. 우리 부서에서 내가 일하는데 이 글은 저장해 놓고 싶다. 그러면 하루에 한 건 아니고 일주일에 한 건 아니고 한 달에 한 건. 부담드리지 않겠습니다. 한 달에 한 건. 야, 하려면 똑바로 해. 일주일에 하나는 해야지. 한 달에 한 건만 하십시오. 왜? 저희 직원이 4만 명이거든요. 한 달에 4만 건. 한 달 동안 정제된 고급 정보가 4만 건, 1년에 50만 건이 축적되고 있어요. 3년이니까 150만 건이에요. 그 정보가 서로 잘 공유되고 유통되도록 블로그 사용자 잘하는 사람 우수 직원 표창하고 경진대회 합니다. 파워블로거 만들어요. 그 자료가 왜 회사 업무를 네이버에 먼저 물어보냐 이거예요. 회사의 전문가가 제일 많을 텐데, 가까이 있을 텐데. 저희 회사가 포스코에서 북한에서 무연탄을 수입합니다. 광물 수입팀이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가 혹시나 있을까 하고 블로그를 검색해 봤더니 있어요. 운동권인 줄 알았어요. 북한 정보가 하도 많아서. 그랬더니 교회 선교 활동을 위해서 북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 사람 팀장 됐습니다. 관리부서 구매 담당보다 조업 현장에서 그 무연탄 만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현장 경험까지 해서 이제 팀장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아까 문제에도 나오던데 노티스합니다. 광양제 철수해서 괜히 서울 올라오고 싶어서 마케팅팀 간다고 막 우기지 말고 당신 블로그에 당신이 얼마나 마케팅 영업에 준비되어 있는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지 드러내세요.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블로그는 용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유능한 선장은 뭐 제갈공명처럼 파도를 잠재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배를 지키면서 바람에 따라 잘 전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웹 1.0, 2.0, 3.0, SNS, 빅데이터, 뭐 어마어마한 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는 그중 일부의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유능한 선장이 되시길 바라면서 본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